자, 이제 감정평가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감정평가는 이제 어려운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기초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가능한 이해를 하고 암기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특히 감정평가에서는 금융론보다 더 생소한 단어들이 좀 많이 등장해요. 이 단어들을 자주 되뇌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빨리 익숙하게 만들수록 이 감정평가 부분이 좀 쉽게 느낌이 올 수 있을 테니까 자, 외우라는 것들은 가능한 그때그때 좀 머릿속에 되뇌려고 완벽하게 외우진 못해요. 그냥 노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이제 정리가 될 거니까. 자, 첫 번째. 자, 가치와 가격의 구분이라는 단어 내용이 나오네요. 자, 원래 우리가 이전에 배울 때는 부동산의 가치가 곧 뭐다? 가격이라고 배웠어요.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은 일치되는 경향이 있어요. 일치가 되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뭔가 두 개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엄밀한 차이가 뭐냐를 좀 따져보는 거예요. 이때만 가치와 가격은 좀 단기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요. 결국 이 뒤에도 가치는 곧 가격. 가치라는 말이 나오면 가격과 똑같은 의미다. 이전에도 가치는 가격과 똑같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여기서만 엄밀히 따지면 두 개가 다를 수 있더라. 특히 단기적으로는 두 개가 다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은 내구재예요. 우리가 내구성이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망가지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영속성을 다른 말로 내구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 즉 비내구재라는 말은 일회용품 같은 걸 비내구재라 그래요. 한번 쓰면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거. 우리가 먹는 것도 비내구재죠. 한번 먹으면 사라지니까. 자, 근데 부동산은 쓴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지 않죠. 오랫동안 가죠. 비내구재예요. 자, 그러면 가치는 일반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가치는 쓸모 있는 정도를 얘기해요. 쓸모 있는 정도. 자, 근데 쓸모 있는 정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투자에서 학개론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쓸모가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뭐를 얻어야 돼? 수익이죠. 이 쓸모 있는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수익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돈으로 따지지 않고 이 쓸모 있는 정도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1,000원짜리 펜이에요. 근데 이 1,000원짜리 펜을 예를 들면 지나가는 장동건이 우연하게 줬어.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게 1,000원짜리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 가치가 나는 10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장동건이 줬으니까. 뭔가 개인이 부여하는 새로운 주관적인 뭔가 느낌 같은 걸 여기에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치는 꼭 돈과만 연결된 건 아니고 돈뿐만 아니라 금전과도 관련 없는 비금전적인 내용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자, 어찌됐거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가치는 쓸모 있는 정도를 얘기하고 가격은 우리가 실제로 거래가 일어났을 때 지불된 금액, 돈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걸 가격이라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이 있는데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새 걸로 있어요. 자, 그래서 얘의 쓸모 있는 정도 가치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가치로 보죠. 시장에서 쓸모 있는 가치는 적어도 수익을 바탕으로 해요. 수익을. 그래서 얘가 1년에 미래에 수익은 항상 언제 나온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하는 거죠. 미래에 1년 동안 미래에 만약에 1억이라는 임대료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얘의 가치가 얼마냐라고 봤을 때 자, 1년에 1억 정도를 벌 수 있는 가치가 얼마냐? 나는 여기에 수익률을 5% 정도로 잡았어요. 수익률을. 자, 이거 이제 환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거 배웠냐면 자, 또 물어볼게요. 수익률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물어본 것 같아. 수익률이 뭐냐고. 어떻게 대답하기로 했잖아요. 수익률이 뭐다? 뭐에 대한? 투자액에 대한 뭐 비율? 수익의 비율.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수익률은 뭐냐 그러면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수익률은 여기에 투자액. 물론 말이 없으면 이 투자액은 총 투자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에요. 내가 그러면
100원을 투자해서 10원을 벌었다. 1년의 수익이라고 해보죠. 1년 수익. 학기론에서 말이 없으면 기간은 1년 단위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익, 1년의 수익률은 얼마냐면 0.1이니까 10%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보죠. 투자액과 똑같은 말이 뭐다? 부동산 가격과 똑같아요. 자, 똑같다 그랬고 얘하고 얘는 자리를 바꿔도 돼요? 곱해도 되고 자리를 바꿔도 되죠? 자리를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은 수익을 뭘로 나누면 돼요? 수익률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의 가치나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익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했죠. 이걸 수익 환원법이라 그래요. 감정평가에서 수익을 바탕으로 가치를 정하는 방법이 수익 환원법인데 수익을 뭘로 나누면 돼요? 수익률로 나누면 돼요. 이게 뭐 생소한 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수익률의 개념으로 다 배웠던 거예요. 이 식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수익률로 나누면 돼요. 그럼 나눠보죠. 여기 1억이래요. 수익이 1년에. 1억이면 공 6개 때문에 얼마? 100. 수익률이 5%래요. 그럼 얼마? 0.05. 그럼 얼마 나오냐면 2,0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2,000이면 공 6개 붙이면 얼마? 200이면 2억인데 2,000이면 20억 되겠네요. 야, 1년에 1억이라는 임대료 수익을 벌고 5% 수익률을 가정한다면 얘의 가치는 20억 정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쓸모있는 정도, 돈으로 환산한 쓸모있는 정도가 20억 정도예요. 자,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났어요. 한 30년 정도 지났어요. 그렇다고 얘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내구재다 보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물론 얘가 이제 노후화되고 파손되고 마모되고 해서 감가가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정도를 감가상각, 감가라 그래요.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임대료가 이제 한 6천 정도, 6천만 원 정도 번대요. 자, 그래서 5%를 적용하면 얘가 한 12억 정도의 가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변한다, 안 변한다? 당연히 변하는 거죠. 가치가 변해요. 자, 시간이 지날 때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하나도 변함이 없이 오직 그냥 얘가 감가가 일어나서 노후화된 걸로만 내가 따져봤어요. 근데 주변에 좋은 거 생기면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노후화된 게 8억의 가치 감가가 있지만 주변이 좋아져서 얘가 상대적 위치, 경제적 위치가 좋아져서 10억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가치는, 부동산의 가치는 끊임없이 계속 변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만한 사람이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감정평가사가 있어야 돼요. 얘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자, 근데 얘가 시장에서 20억의 가치가 있지만 실제로 20억으로 반드시 거래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 건물을 짓고서 이 건물주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20억으로 내놨는데 바로 안 팔릴 수 있죠. 근데 급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내놓는다? 금매로 내놓죠. 그래서 20억의 가치가 있지만 18억에 내놔서 18억에 거래될 수도 있고 17억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니까 시장에서 17억으로 거래가 됐대요. 자, 그러면 얘는 2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거래된 건 얼마? 17억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격이라 그래요. 거래된 금액은 가격이라 그러고 이 쓸모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가치라 그래요. 물론 얘가 12억이지만 어떤 사람이 자, 이 시기와는 다르게 여기에는 또 여기 건물에 대한 공급이 없어.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막 살려고 그래요. 가치는 12억이지만 서로 살려고 수요자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래가 더 좋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거래된 금액이. 그래서 얘가 15억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15억을 뭐라고 하냐면 가격이라 그래요. 그러면 가치와 가격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닐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내구재이기 때문에 계속 가치가 어떤다? 변할 수 있더라. 그에 따라서 가격은 가치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짧은 시간 여기 한 5년 동안이라고 보죠. 5년 동안은 감가가 없다고 보죠. 그래서 가치는 그대로 20억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계속 여러 번 일어났어요.
자, 처음에는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20억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17억에 거래됐지만 거래가 몇 번 이렇게 일어나서 정상적인 거래가 된다라면 결국 얼마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요? 20억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치와 가격은 동일해지겠지만 항상 단기적으로 어떤 사정이나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닐 수 있더라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은 가치가 변하니까 끊임없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대로 거래가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가격과도 다를 수 있더라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고 이제 접근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치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는 쓸모 있는 정도를 얘기해요. 쓸모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에 대한 것이 쓸모 있는 정도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1,000원짜리 펜이지만 나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돈과 관련 없는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가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표현해놨어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 이 편익은 금전적인 거든 비금전적인 거든 모두를 포함할 수 있더라. 자, 근데 이걸 중요한 게 예요. 언제 시점으로 바꿔놓은 거냐면 현재 시점으로 바꿔놓은 값이에요. 즉 미래의 수익은 미래 발생하는데 이걸 언제 값으로? 현재 값으로 딱 바꿔놓은 것을 뭐라 한다? 현재 가치, 가치라 그래요. 가치는 현재 가치를 얘기하고 그러면 얘는 시점으로 봤을 때 무슨 값이다? 현재 값이다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이걸 언제 가치로? 현재 시점으로 바꿔놓은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돌렸다를 환원시켰다라는 말을 해요. 환원시켰다, 되돌렸다. 즉 장래 수익 편익을 현재 값으로 되돌린 값을 가치라 하더라. 학문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쓸모 있는 정도를. 자, 근데 가격은 실제 지불된 금액이에요. 지불된, 거래된, 매매된. 자, 매매된 자는 시점이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과거죠. 얘가 한번 거래가 일어났어야 돼요. 가격이라는 걸 이걸 알아내려면 실제 일어난 거래된 결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불된이니까 얘는 언제 거래가 일어났냐면 과거에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가격이라는 말은 과거 값이에요. 자, 미래 수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치를 얘기할 때는 미래 수익을 뭘로? 현재 값으로 바꿔놓은 값이 가치고 가격은 지불된, 거래된 값이니까 과거 값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가치는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다르게 부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필기를 열심히 한 노트가 있어요. 이 노트를 시장에 딱 팔아려고 내놨어요. 1,000원짜리 노트인데 내가 좀 몇 군데 막 이렇게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반절만 딱 썼어요. 반절은 빈 공간이야. 자, 팔면 이거 얼마 정도에 팔릴까요, 시장에서? 1,000원에 샀었는데 내가 반절 남았으니까 500원에 팔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사요. 10원 주고 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노트에 부여하는 가치를 생각해봐요. 시험 볼 때까지 나는 이거 1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다 개인적인 가치예요. 가치는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학개론에서 얘를 이해해야 돼요. 객관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할 때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할 때는 이걸 객관적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가격이 얘가 결정되려면 실제 뭔가 일어났어야 돼요. 거래가 일어났어야 돼요.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한 값이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딱 얼마 정해져 있는 거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니까 객관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치는 이제 한 시점에서 여러 개일 수 있고 기준 시점에서 얘는 한 시점에서 한 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얘는 거래는 어떤 한 시점에서 딱 봤을 때 이 거래 금액은 딱 한 번 17억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같은 시점에서 이제 사람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가 다 달라요. 자, A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시장에 1년에 1억 정도 벌면 20억의 시장 가치가 있어. 20억이라는 시장 가치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내가 이걸 바탕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은행에 갔어요. 그때 은행이 야 이거 20억 인정해줘요? 아니면 다르게 인정해줘요? 다르게 인정해줘요. 즉 B라는 사람은 은행에서는 야 얘는 18억의 가치밖에 없어. 이걸 담보가치라 그래요. 그래서 담보가치는 또 다르게 낚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C라는 사람은 예전에 이 건물에서 막 힘들게 살았어. 막 청소도 하면서 내가 막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막 하면서 유리 닦기도 하면서 고생해서 자수성가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샀어 자기가. 그럼 이건 20억의 가치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나 이거 100억 줘도 안 팔 거야. 이 100억의 가치는 충분히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개인마다 이 C라는 사람은 100억의 가치를 줬어요. 이걸 사용가치라 그래요. 개인이 부여하는 주관적인 가치, 사용가치. D라는 사람은 야 이거 보니까 입지가 좋아요. 주변에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럼 투자할 만한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야 20억짜리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야, 내가 생각에 투자할 가치는 한 25억 정도 되겠는데 25억 정도도 살 의사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D라는 투자자는 한 25억이라고 하면서 투자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장부 가치, 과세 가치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즉 어떤 하나의 시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가치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서 거래된 금액은 딱 한 개 있더라요. 그래서 가격은 기준 시점에서 어떤 한 시점에서 한 개가 존재하지만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럼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딱 몇 가지 안 돼요. 가치의 정의를 기억해 놔야 돼요. 이 정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등장해요. 가치라는 정의는. 자, 가치는 어떤 거? 편익은 언제 거? 편익은 언제 거예요? 수익은 언제 발생한다? 미래에 발생해요. 이게 미래에 발생하는 거예요. 미래에 발생하지만 가치를 매길 때는 이걸 미래값, 미래가치, 내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 값으로? 현재 가치로 정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 첫 번째. 그 다음에 여러 개라는 말은 주관적일 수 있다, 추상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가격은 실제 거래된이니까 과거값이고 이건 실제 일어난 사건이니까 객관적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을 구분했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떨 것 같아요? 가치와 가격은 똑같아져요. 그럼 누가 누굴 따라갈 것 같아요? 가치가 가격을 따라가요? 가격이 가치를 따라가요? 가격이 가치를 따라가게 돼요. 가치가 딱 정해져 있는 거 거래가 여러 번 일어나면 결국 거래된 가격이 가치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기초다? 누가 기초예요? 가치가 기초예요. 얘가 기초고 또는 얘가 근본이라 하고 얘가 얘를 결정하게 돼요. 자, 그럼 보죠.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자, 가격은 가치가 화폐 단위로 시장에서 구현된 개념, 객관적 개념이다. 자, 가치가 돈으로, 화폐 단위로 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된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되어서 거래됐다라면 실제 일어난 일이죠. 객관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가치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할 텐데 이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가치에 의해서 돈으로 시장에서 실제 거래됐으니까 객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가격의 기초에는 누구다? 가치가 있다. 기초가 가치예요. 자, 그러면 가치가 오르면 가격도 올라가요? 그러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말이 없어도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부동산의 가격도 오르게 될 거다라는 얘기고 얘가 얘를 결정하니까.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 이거예요. 이 문장. 가치와 가격은 괴리라는 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어긋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시기적으로 언제? 단기적으로는 괴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어떤 경향이 있다? 일치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괴리되는 성향이 크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발음이 좀 부정확했어요? 가치와 가격은 장기적으로 괴리되는 성향이 크다 이렇게 나오면 X예요. 단기적으로 괴리되는 성향이 큰 거예요. 자, 속임수로 나오는 거예요. 속임수로.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 배웠죠? 인플레 배웠어요.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죠.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진다. 반면에 뭐는 올라요? 물가는 올라요. 물가는 상승하더라. 물건의 가격은 상승하더라. 부동산 물건 맞아요? 네. 맞죠?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물가는 똑같이 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자, 그러면 화폐 가치와 물가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거고 출제자가 만약에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이라고 나오면 이 부동산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과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예요. 반비례.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한다? 하락한다. 얘가 오르면 얘는 하락한다.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비례는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거고 화폐 가치라는 말은 부동산의 가치가 아닌 화폐 가치가 나오면 얘하고 얘는 반비례다 인플레 생각하면서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화폐 가치가 상승할 때 화폐 가치가 딱 나오면 얘 날 속이려고 하네 라고 하면서 가격과 물가는 무슨 관계? 반비례 딱 생각해서 정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치와 가격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자, 가치의 종류가 있어요. 이거 말고 수식가지가 있어요. 수식가지가 있는데 중요하게 시험 문제 나왔던 것만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가치는 한 시점에서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 있죠. 자, 첫 번째 시장 가치. 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시장에서 매기는 가치, 기준 가치예요, 사실. 그래서 대상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제 앞으로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사용될 내용이에요. 자, 감정평가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정해서 그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을 이걸 감정평가라 그래요.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을 해서 제대로 판정해서 이걸 금액으로 딱 얼마다라고 표현하는 거. 즉, 야 수익으로 보니까 이 정도 가치가 있어. 이 가치를 금액으로 얼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감정평가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는데 이 가치가 무슨 가치다? 무슨 가치예요? 시장 가치예요.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는 뭐다? 시장 가치. 자, 기억해놔야 돼요. 감정평가의 기준의 가치는 시장 가치. 이렇게. 자, 교환 가치는 자, 교환은 거래되는 거예요. 물건이 교환되거나 돈으로 교환되거나 서비스가 용역이 교환되거나 자, 교환은 어디서 일어나요? 시장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시장 가치와 가장 비슷한 개념의 가치가 뭐냐 그러면 교환 가치. 자, 시장 가치는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가치로 딱 정해놓고 교환 가치 나오면 비슷하다는 말만 생각해내면 돼요. 시장에서 용역과 서비스가 교환될 수 있는 가치를 얘기하는데 교환 가치는 시장 가치와 유사하다. 자, 사용 가치. 아까 장동건이 준 볼펜 그런 거 있었어요. 내가 부여하는 개인적인 가치예요. 또는 내가 필기한 노트 같은 거. 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부여한 게 좀 굉장히 다르게 부여할 수 있죠. 자, 대상 부동산, 우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 투자자의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주관적인 가치. 나는 돈도 별로 안 좋아. 느낌이 중요해. 그래서 항상 뭐 주관적인 느낌 같은 거에 부여하는 가치예요. 가장 주관적인 가치를 사용 가치라고 하고 자, 투자 가치는 쉽게 투자할 만한 가치예요. 투자할 만한 가치.
내가 이걸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 투자할 만한 가치는 더 클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투자 가치를 얘기하는데 투자자가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가치인데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얘예요.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시장 가치가 10억이래요. 근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15억이래요.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하죠. 투자 가치가 크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할 만해야 투자하니까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커야 투자를 채택한다. 자, 우리가 배웠던 거 수익률로 투자 판단해 봤어요. 그죠? 어떤 수익률과 어떤 수익률 비교했다? 아, 그래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이건 내가 투자하기 전에 예상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만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누가 크면? 기대 수익률 크면 투자한다 그랬죠? 자, 이걸로 첫 번째 투자 판단했고 두 번째 이거 배우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하겠다. 자, 이거 말고 한 4가지 정도를 더 배울 거예요, 나중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익률로는 이렇게 투자 판단을 했고 가치로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투자할 만해야 투자하더라 라는 거. 자, 그래서 가치의 종류를 4개만 배웠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시장 가치. 자, 감정평가에서는 굉장히 감정평가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굉장히 시험 문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반드시. 자, 시장 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 교환 가치는 시장 가치와 비슷한 가치. 사용 가치는 가장 주관적인 가치.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부여하는 가치예요. 투자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어떤 거냐면 가치 형성 요인이 있어요.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고 가치 발생 요인, 영향을 받은 가치 발생 요인이 서로 얘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가치가 만들어져요. 가치가 만들어지면 가치가 뭘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해요. 얘가 단기적으로는 뭐 할 수 있다? 괴리할 수 있더라.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 뭐 할 수 있다? 일치할 수 있더라 그랬어요. 얘가 커지면 얘도 당연히 커지는 거다. 즉 가격의 기초는 가치이더라. 이런 걸 배웠죠. 이걸 배웠고 자,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가치 형성 요인이 얘에게 영향을 줘서 얘들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얘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건데 자, 일단 외워야 돼요. 이것도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자, 외울 때 형이 일지계예요. 일짐의 형이 일지계예요. 형 일지계가 발이 이상효유, 발 이상하대요. 발 이상효유 이렇게 외워요. 형 일지계가 있는데 발이 이상효유예요. 자, 형 일지계 발 이상효유 이렇게 정리 딱 해놓고 얘들의 단어 뜻이 뭔지 이렇게 하나씩 해석해 보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이에요. 가치를 다르게. 가치 발생 요인은 가치를 크게 발생시키는 요인이에요. 자, 이건 좀 메모를 해놔요. 나중에 따로 공부할 때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가치 형성 요인은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이고 가치 발생 요인은 가치를 크게 발생시키는 요인이에요. 자, 이제 이 단어들이 뭔지 한번 보죠.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처음 듣는데 그러면 어휘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또 내가 지금 여기서 또 공부를 해야지, 암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보죠. 가치 형성 요인은 다르게 만드는 요인인데 일반 요인은 나라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나라마다. 같은 부동산이 2개가 있다고 해보죠. 하나는 우리나라에 있고 하나는 미국에 있어요. 똑같은 부동산이지만 나라가 다르게 있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달라서? 나라가 다르니까 다른 거죠. 이걸 우리가 감정평가에서는 나라가 달라서 이거 좀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요인이 다른데 그 요인을 일반 요인이라 정했어요. 나라마다 다른 이유, 가치가 이걸 일반 요인이 달라서 나라마다 일반 요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따로 일반 요인에 대한 문제는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럼 지역 요인. 우리나라에 있긴 한데, 자,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럼 일반 요인은 같아요, 달라요? 우리나라에 있대, 다. 나라가 다르면 일반 요인이 다른데, 같은 나라에 있으면 일반 요인이 같겠죠. 자, 근데 일반 요인은 같더라도 서울에 있는 것과 여기 안산에 있는 것이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뭐가 달라서? 지역이 달라서. 이걸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역 요인이 달라서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지역마다 부동산의 가치가 다른 요인을 지역 요인이라 그래요. 자,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우리가 전에 몇 가지로 들었어요. 자, 첫 번째, 부부 연계라는 자연적 특성이라면 뭐와 관련돼 있어요? 부동성이죠. 떼어낼 수가 없죠. 그 지역에 딱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의 영향을 받고 그 주변의 영향을 지역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부동산의 가치가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지역마다 다르다를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학교는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 국지성, 국지화 또는 지역성, 지역화라 그래요. 지역마다 부동산의 가치가 다르다,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경기 변동의 양상도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도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걸 한 단어로 국지화, 지역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역마다 당연히 달라요. 그럼 뭐가 달라서? 지역 요인이 달라서. 자, 근데 이제 같은 지역에 있대요. 같은 지역에. 안산 똑같은 지역이에요. 지역 요인이 똑같은 안산 지역에 두 개의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가 있어요.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달라서? 개별성이죠. 개별성은 부동산마다 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인데 이걸 우리가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얘가 가장 중요해요. 자, 개별 요인은 부동산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개별 부동산마다 다른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개별 요인. 자, 그러면 일반 요인 같을 수 있어요? 같은 나라에 있으면. 지역 요인 같을 수 있어요? 같은 지역에 있으면 같은 거죠. 개별 요인 같을 수 있어요? 절대로 개별 요인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별 요인은 모든 부동산이 다 다르더라. 자, 이걸 이제 그러면 개별 요인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감정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걸 이제 정리해놔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가 제각각 달라서예요. 내부 구성 요소. 부동산을 내부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어떤 게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마다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입지도 다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지역에 대한 내용보다는 입지도 다를 수 있어요. 이제 부동산 내부적인 요인을 한번 좀 중심으로 봐봐요.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를 배우면 좀 더 전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해 주겠지만 뭐냐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얘는 엘리베이터가 하나야. 얘는 엘리베이터가 두 개예요. 얘는 주차장이 넓어. 세대마다 한 두세 대씩 될 수 있는데 얘는 하나밖에 못 돼요. 얘는 보안시설이 취약하고 얘는 보안시설이 좋아. 얘는 그리고 구조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뭐 좋아. 뭐 3베이, 4베이 막 그런데 얘는 옛날 구식 설계예요. 얘는 화장실이 또 3개나 되는데 얘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얘는 천장이 높아가지고 난방이 별로 안 좋아. 얘는 난방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내부 구성 요소라 하는데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설계, 설비, 구조, 디자인이란 말을 써요. 내부 구성 요소 나오면 설계, 설비, 구조, 디자인 등이에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머릿속에 좀 이해가 되죠? 이제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들은 아, 내부 구성 요소구나. 내부 구성 요소에 의해서 개별 요인들이 다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렇죠? 예를 들면 같은 아파트인데 사용자에 따라서 막 썼어요. 막 고장났어. 설비들이 막 엉망이 됐어. 얘는 아주 잘 썼어요. 설비들이 좋아. 얘가 다른 이유가 설비가 달라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구성 요소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설계, 설비, 구조, 디자인 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설계와 설비예요. 설계, 설비. 이게 내부 구성 요소, 부동산마다 다르게 만드는 거. 자, 이걸 가치 형성 요인으로 얘기하면 무슨 요인이라 한다? 개별 요인이라 하고, 이 개별 요인에 이걸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개별 요인은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내부 구성 요소고, 내부 구성 요소는 또 뭘 얘기하냐? 그러면 설계, 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부동산마다 다른 거, 개별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내부라는 말을 써요. 내부 구성 요소. 자,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은 나라마다 다른 요인, 지역마다 다른 요인, 부동산마다 다른 요인. 개별 요인은 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이제 감정평가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을 만드는데 이 가치 발생 요인은 가치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서로 다 존재해야지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가치는 만들어지지 못해요. 만들어진다, 크게 만들어진다 똑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이전성이 있어야 돼요. 소유권을 넘기면서 팔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팔 수가 없대요. 자, 그럼 가치가 크게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팔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가치가 크게 만들어지는 거고. 상대적 희소성. 즉 희소하다는 건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것을 상대적 희소성이라 그래요. 그럼 공급이 부족하면 가치가 커져요? 그렇죠. 희소성이 커야 가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해야 가치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거다. 유효, 수요 먼저 볼게요.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무도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가치가 크게 만들어지지 않죠.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이 없어도 무슨 수요? 유효, 수요죠. 유효라는 말은 뭐가 있어야? 살 능력, 이걸 구매력, 경제력이 있고서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돼. 이걸 유효, 수요라 그래요. 그래서 유효라는 말은 구매력을 얘기해요. 살 능력을 갖추고서 살려는 욕구,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효용성은, 자, 이 단어가 그나마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효용성은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를 효용성이라 그래요. 효용성.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 자, 이거 이제 이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면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효용성.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물건, 재화의 능력, 이 정도를 효용성이라 그래요. 효용성. 그러면 효용성이 있어야죠. 내가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만들어지려면 내가 원하는 만큼을 줘야 돼요. 이 부동산이 내가 원하는 만큼, 필요나 원하는 만큼의 욕구를 만족시켜 줘야 되겠죠.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이. 그래야 가치가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족시켜 줘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효용성에서 한번 보죠. 우리가 부동산, 건물이라 해보죠. 용도에 따른 가장 중요한 효용성이 뭐냐라는 거 한번 정리해보죠. 용도에 따른 효용성이래요. 용도에 따라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 중요한 정도를 결정하는 효용성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나누면 어떻게 나눠요? 용도는 사용, 이용에 따라서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나눈다? 주, 상, 공으로 나누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그럼 주거용은 가장 중요한 효용성이 뭐겠어요? 이건 상식적인 건데. 어떤 거? 아,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좀 좋아야 돼?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학교에서 많이 나와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도심 내에 있다 외곽에 간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외곽에 가요. 외곽에 가는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출퇴근하기에 편한 도로를 끼고서 바깥에 가 있어요. 이유가 뭐 때문에?
쾌적성 때문이에요. 쾌적성. 그래서 주거용에서 가장 중요한 효용성은 쾌적성.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관적으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학계론은 학설이다 보니까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주거용은 쾌적성이 중요해요. 쾌적해야 돼.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학계론에서 시장론을 배울 거예요.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배울 텐데 돈 많은 사람들은 도심에 있다, 외곽으로 간다. 외곽으로 다 가 있어요. 중요해요, 이거. 돈 많은 사람은 외곽에 가 있다. 즉 고소득층은 외곽에 존재해요. 자, 그럼 상업용은 뭐겠어요? 수익성이죠. 돈 벌어야죠. 수익성. 공업용은 뭐겠어요? 생산성이죠. 공장이라는 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잘 만들어야 돼요. 생산성이에요. 자, 이런 단어가 뭘 얘기하냐면 효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용도에 따라서 만족시켜주는 정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질. 주거용은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거. 자, 이거 하나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정리해놔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와. 주거용 쾌적성이에요. 자, 그러면 자, 형성 요인은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었고 가치 발생 요인은 네 가지가 있더라.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크게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더라. 자,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가치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즉, 다 좋은데 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치 안 만들어져요. 다 있는데 팔 수가 없어. 가치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좋은데 만족시켜줄 수가 없어, 욕구를.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 다 상호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뭘 만든다? 가치를 만들더라. 시장 기능을 통해서. 얘는 뭘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자,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남는 건 형, 일지계가, 발, 이상효유 이렇게 정리해서 단어의 뜻만 생각해야 돼요. 자, 누가 누구에 영향을 미친다?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지 발생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네 개가 다 있어야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 형성 요인에는 뭐가 있다 그러면 일지계 이렇게 딱 정해놔야 돼요. 개별 요인은 같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다르더라. 자,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형, 일지계, 발, 이상, 효유. 근데 이제 감정평가의 암기 코드는 굳이 지금 이제 외우지 않으려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암기해놔. 나중에 좀 외우겠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아직 급한 건 아니고. 시간이 됐어요. 쉬었다가 이제 가격 원칙부터 배우도록 하죠.